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1부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성별이었습니다. 성별. 제가 조금 문자 메시지 읽어드리다가 한번 성별이라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힌트 아닌 힌트, 강력한 힌트를 본의 아니게 드리게 됐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으로 성별을 내드린 거는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건 그동안에 금지된 행위였었는데 알려줘도 된다. 이거는 합법이다. 위헌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3209님, 옛날 80년대에는 9개월쯤에 알려줬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막 낙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남아선호 현상이 심할 때는 성별을 미리 알려주면 안 된다 막 이랬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신 분들 거의 없지 않나요? 남아선호 현상이 근래에는 거의 저는 없는 걸로 느끼고 있는데요. 5135님, 임신 5주째 되는 아기의 예비 아빠인데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 5주 차면은 아직 초반이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될 테니까요. 잘 뱃속에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훈 님도 엄마 아빠도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출산 준비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정말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032님, 아들 둘을 낳고 셋째 성별 듣기 전부터 엄청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셋째도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게요. 유유. 벌써 그 셋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일 사랑스러운 막둥이 덕에 더없이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셋, 도둑도 안 듭니다. 그 집은. 참고로 저는 이제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 딸만 셋, 아들 셋 어떻습니까? 다 이제 화목하고 그 집에 이제 재미있게 화목하게 살면 되는 거죠. 자, 증시 시황 한번 보러 갈까요? 오늘도 증시 시황상이 그다지 좋지를 못하네요. 코스피는 0.69% 내린 2633, 그리고 코스닥은 0.2% 내린 861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34.9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파묘라는 영화. 뭔가 조금 무서운 포인트도 좀 있다고 하고 저는 아직 보질 못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좀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파묘라는 영화가 누적 관객 수 벌써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걸 봐야지 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오늘 2월 29일이죠. 보기 드문 2월 29일. 4년에 한 번 있다는 그 윤달이기도 한데요. 이때 옛날에는 묘를 옮기기 좋은 달로 2월을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과연 이 윤달에 무엇을 했을지, 또 왜 파묘를 했을지. 자, 역사 속으로 한번 시간여행 떠나보실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윤달, 그리고 오늘은 윤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달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달력에 2월 29일 써 있으니까 올해 윤달이 있는 해구나 아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4년에 한 번 윤달이 있는 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선 그 윤달이나 윤일이라는 게 어째서 생겼냐부터 나오는데요. 보통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보통 우리가 365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365일 5시간 48분 45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을 하면 한 6시간 정도 자투리 시간이 남는 거예요. 곱하기 4 하면은 이게 24시간이 되죠. 그래서 4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하루가 더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29일, 즉 윤일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근데 이게 태음력, 달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음력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은 훨씬 태양력보다 오차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오차를 모으고 모아서 윤달을 만들고 윤일을 만들고 심지어 윤년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게 윤달인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걸 누가 정하느냐? 네. 천자가 정합니다. 천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중국 황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주나라, 그러니까 먼 옛날 고대 중국의 주나라의 황제가 했고 이후로 또 계속 하늘을 관측하여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천자만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황제가 달력을 만들고 이걸 제후들한테 나눠준 거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을 관측해서 달력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이죠. 세종이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듭니다. 네네네. 근데 이후로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한국은 눈치가 보이는 거죠. 조선으로서는 중국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효종 때 그 청나라에서 만든 시헌력을 가져와서 그거를 정식 달력으로 삼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쓰는 그 음력이고요. 이런 달력들은 보통 국가 그리고 관상감에서 만들어서 보통 동지 전에 다 이걸 정리를 하고 책을 찍어서 책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네. 달력을 책으로 나왔죠. 아하. 책력을 찍어서 동지 때 싹 돌려가지고 다음에 달력으로 씁니다. 즉 이 달력과 즉 시간은 국가가 제정할 수 있는 거였고 그건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공휴일은 지금 국가가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천자, 예. 왕의 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차를 보정을 하고 예. 달력을 정할 수 있는 게 왕의 권한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과학적인 했다가는 걸 바탕으로 사형입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학적인 걸 바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관상감, 그 천문학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발달한 거죠. 태양의 길이를 재고 낮의 길이를 재고. 임수성님이 장영실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천문, 한석규 예, 씨랑 영화. 최민식 씨 나오는 네네. 장영실 씨 이거 분한. 예, 제가 거기에 감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 영화예요? 예. 근데 아. 별로 큰 역할은 안 했고요. 근데 장영실이 하셨다기보다는 김담이라던가 그 정인지라든가 당시 그 수학 천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천문을 관측해서 세수했고 물론 그 천문 관측하는 도구들을 장영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도구. 예. 그 영화 제목이 천문이었나요? 예. 오늘 뭐- 하늘에 묻는다. 그렇게 돼 천문. 있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세종과 장영실의 우정. 우정일까요?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불을 꺼놓고 밖에서 촛불을 켜서 이 뭐라 해야 됩니까 문 예. 창호지라고 하네요. 창호지에다 구멍을 뚫어서 별자리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와, 그 멋진 장면도 있었는데 그 영화에 이한 작가님이 자문을 아주 해주셨다는. 조금 했어요. 이야. 근데 이제 윤달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예. 왜 우리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찾고 예, 맞습니다. 또 윤달에 뭘 하면 이때는 무탈하다. 예. 막 귀신이 붙지 않는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윤달은 비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만든 시간이다 보니까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신도 있지 않다. 신이 없는 날이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해를 끼칠 신도 없고 반대로 지켜줄 신도 없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형초세 시기를 보면 윤달에는 왕이나 모든 관청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쉬는 날. 예.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조선의 동국세 시기를 보면 이때는 뭘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하자면은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 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광주 봉은사에서는 매양 윤달을 만나면 서울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들이고 돈을 자리 위에 놓는다. 윤달이 다가도록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극락세계를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모여들어서 서울과 외도의 절에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이 아주 그득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간 이제 수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입혀드리는 옷, 약간 좀 부정탈만한 일들, 약간 걱정되는 일들을 오히려 이때 예, 해도 괜찮다. 비어 있는 날, 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됐던 거네요. 그럼 조선 시대에는 그 윤달에는 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우선 조상님들, 부모님들 이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금기들이 있었습니다. 금기. 예. 이를테면 하다못해 이제 그 결혼이나 그 장례 치르는 것도 그렇거니와 무언가를 고칠 때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걸 뭐든지 잘못하면 동티가 난다고 여겼습니다. 동티. 예, 동티가 그 한자로 쓰면은 움직일 동자에 네. 흑토자를 쓰는데 이게 금기를 잘못 건드려서 생기는 탈. 부정탄다. 예, 부정탄다 그렇게 맺었죠. 예를 들어서 막 집안에 기둥 하나 잘못 건드리거나 뭐 문설주 밟거나 그런 거 있고 그 문지방 같은 거 밟지 마라 예.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면 동티 난다. 예, 제가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였는데 네. 그때 그 어떤 분이 남긴 글인데 집에서 언제 한번 화장실을 고쳤다고. 옛날 화장실이죠. 네. 그런데 자기 둘째 아이가 굉장히 심하게 앓더라. 그래서 이제 막 병원 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병원 갈 병이 아니다 싶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화장실을 함부로 고쳐서 신이 노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왔더니 아이가 나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900 거의 60, 70년대인데도 그렇게 잘못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라는 믿음이 널리 있었던 거죠. 요건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과학적으로는 뭐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서 봉은사가 나오네요. 봉은사. 예. 여기에서는 광주,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봉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남의 코엑스 근처의 봉은사가 맞습니다. 아, 거기가 옛날엔 경기도 광주였어요. 예. 조선시대 때는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죠. 아, 참 광주 땅이라도 좀 그 얘기 500년 전서부터 다들 생각하고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생전수육제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제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네. 돈을 바치고 그걸 위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가마 타고 봉은사로 몰려가서 윤달이라든가 윤일이 되면은 거기서 신나게 제를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절에 윤달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서 아주 성황을 이루었다는 거죠. 윤달에 제사를 지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신도 없는 날이라고 했는데 네, 또 아무도 없는 때 제사를 지내면 누가 와서 그 제사밥을 드시나요? 적어도 스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여기서 말한 귀신이란 그 여러 가지 잡귀들이고 네. 부처님은 또 다르실지도요. 하여튼 옛날에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이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영화 예. 파묘 아까 예. 1842님 제목부터 무섭네요. 파묘. 음양오행 혼불 도깨비불 막 뭐 이런 무당 구판 이러고 나서 어제 봤던데 무섭더라고요. 얘기해 주셨거든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저도 쫄보라서 아직 못 봤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안 보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장이라는 것이 그 무덤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옮기는 일이 굉장히 험한 일이지만 또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장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길이를 골라서 그리고 윤희를 골라서 많이들 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때도 특히 이게 조상이 잠들어 있는 곳을 파내서 예. 조상의 그것을 이제 옮긴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까 집 뭐 화장실 한번 잘못 고쳤다가 애가 아파서 동티 난 것 아니냐 막 이 얘기했는데 예. 이장은 진짜 잘못하면 이게 동티 나기 딱 좋았던 그렇죠. 그런 큰 이벤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파묘할 때도 그러니까 그 이장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산신제를 지내요. 네. 산신한테 음식하고 술하고 차려놓고 이런 이유로 무덤 옮깁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상님한테 또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이유로 무덤 옮기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장을 하는 것인데 옛날 무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험한 일이었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요. 하나하나 좀 천천히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워낙 그 옛날 혹시 이야기에 예. 그 효자들 이야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효자인데 예. 어머니가 너무 아픈데 그 지나가던 스님이 저기 무덤 가서 그 무덤에 시체를 다리를 잘라오면은 네 어머니가 나을 거다. 그 전설의 고향에 예, 나왔었어요. 예, 옛날에. 예. 그래서 그쵸. 내 다리 내놔. 그쵸, 그 유행어 그쵸. 있었잖아요. 예. 그 레전드입니다. 전설의 고향의 레전드. 그래서 그 너무나도 무섭지만 어머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파내서 왔더니 네. 그 다리를 솥에 던졌더니 그 다리가 산삼이 돼서 어머니가 나았다. 이야기로 끝나지만 근데 그 귀신이 쫓아오고. 그렇지만 예, 이미 그것만 해도 남의 무덤을 건드리면 시체가 노해서 네. 동띠받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진짜 그 전설의 고향 그 편은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지금 봐도 무서울 거예요. 그 내 다리 내나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이게 묘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어찌 예.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길 때는 그거였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도굴이 아니라 정말 정시로 옮길 때 아까 얘기했던 제사도 지내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나 그리고 왕들 그리고 그 외에 백성들이지만 이게 조선시대 때도 재개발이 있었거든요. 아, 재개발이 있었어요? 예. 조선시대? 예,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성저 심리 쪽 이제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무덤에 한 100군데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정조가 아 그렇다고 해서 그 막 판에서 옮길 수는 없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렇게 의논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그렇죠. 남의 무덤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때 정말로 큰 죄였기 그럼요. 때문에 설령 이게 잘못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몰래 묻은 잘못된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건드리면 사형이나 거의 굉장히 큰 벌을 받았습니다. 괜히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받는 큰 벌 말고 예. 진짜 잠도 잘 못 잘 것 같고 남의 그렇죠. 묘 건들면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때는 전설의 고향을 안 봤어도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랜 민담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덤이 조상님의 무덤을 잘 안 돌봐서 거기에 여우가 이제 서식하게 돼서 이게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내 다리 내놔 그런 얘기도 많죠. 일단은 그러면 이 장을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왕들도 이 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왕들이 정말로 이 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능들이 있지만 네. 그 능들이 원래 자리에 있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옮긴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 예, 세종은 워낙 죽어서 자기 아버지인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 했는데 그래요. 태종의 무덤의 헌릉은 지금의 서초구에 있습니다. 헌릉. 예. 서초구에 있는데 네. 문제는 거기에 묻히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최관손이라는 그 직관이 네. 세종이 살아있을 때 무덤 자리 잡았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무덤 자리는 장자가 죽고 후손이 끊어지는 흉한 곳이다. 서초구 헌릉이요? 아니 헐롱 근처에 세종이 새로 자기 무덤을 자리를 잡았는데 아 일단 잡아놓은 자리를. 예. 오. 그러니까 그 최양관이었어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아니 이게 무엄한 말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싸웠어요 최양관이랑. 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고에 올라갔는데 세종이 아 그 땅에 대한 복록이라든가 그런 운수 그런 거 내가 봤는데 그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최양관으로서는 나름 그 생각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양관을 용서하고 그 자리에 무덤을 썼습니다. 역시 이제 세종이 약간 좀 실리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그랬는데 네. 그다음에 진짜 마다들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문종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단종 수양대군한테 쫓겨났죠. 그렇죠. 네, 수양대군 즉 세조의 큰아들도 일찍 죽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됐는데 예종의 큰아들도 3살 때 죽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큰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세조도 야 이거 좀 뭔가 우리 아버지 묘자리를 잘못 쓴 것 같다. 세조가. 세조. 예. 네. 그래서 옮기려고 알아봤고 그래서 마침내 손자 때인 예종 때 옮기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영릉입니다. 그러면 그 태종의 무덤을 아니, 세종. 아 세종의 무덤으로 옮긴 예, 거예요? 예. 세종의 무덤이 흉하다고 해서 아, 무덤 자리가. 아 그러니까 세종이 예. 아버지 태종의 무덤은 서초구 헌릉에 예. 모셨던 거고 예, 아직도 있습니다. 본인의 묘자리를 찾다가
그래서 예. 그게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영릉으로 예. 가게 된 거군요. 재미있는 게 바로 그런 그 세종의 맷자리가 그 흉하다라고 한 그 세종실록이 완성이 된 게 단종 때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최양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하. 근데 문제는 이제 세종의 맷자리를 옮기고도 네네. 성종의 큰아들인 연산군이 쫓겨난 걸 보면은 여전히 큰아들은 재수 옴붙었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선시대의 역사도 이제 굴곡진 게 많았었으니까 예. 그 사이에 그리고 선조 때부터 그 다음부터가 되어서야 뭐 장자승계나 이렇게 좀 무탈하게 쭉 이어졌다라고. 아니 뭐 장자로 통해서 이해해주고 싶었는데 네. 장자가 좀 신통치가 않아서요. 양녕대군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문종은 일찍 죽고 그다음에 수양대군도 큰아들이 일찍 죽고 그 성종도 연산군이 별로고 계속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왕의 릉이면 예. 좋은 자리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했었을 텐데 예. 여러 직관들한테 이제 보라고 해서 풍수지리 학자 다 동원하고 예. 그럼에도 그게 그렇게 막 효험이 있었던 거는 그럼 아니다라는. 저는 얘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영화 파묘에서도 최민식 씨가 이제 풍수사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풍수지리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 역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 풍수지리라는 게 네. 정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아주 핫 이슈가 되어서 수많은 직관들이 네. 수많은 이제 그 책자를 들고 다니며 이게 바로 명당이다라고 그렇게 명당 붐이 일거든요. 예. 그래서 명당으로 한다면 제일 유명한 건 좌청룡 500호. 커다란 산맥이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산맥이 내려오고 그 가운데 폭 쌓인 것 같은 그런 곳이 명당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든 산이 있을 테고 사실 어디든 명당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 좋은 자리는 바로 그렇게 산이 사이에 이게 폭 쌓인 것이고 제일 나쁜 자리는 물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 수맥. 예. 무덤 자리를 팠을 때 거기에 물이 새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흉한 무덤 자리로 여겨졌고요. 일부러 또 죄인이나 그런 사람은 물가에 묻고 그랬습니다. 와, 그거는 그냥 그 죄인만 벌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후손들까지도 약간 막 안 좋은 일 생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세조였는데요. 세조가. 네, 세조가 이제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나서 네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과 꿈에 나타나서 너 그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네 아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세조가 현덕왕의 무덤을 그 자기 형하고 같이 합장돼 있던 걸 파내서 그 무덤을 그 시신을 물가에 묻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고 좀 흉악한 행동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무섭습니다. 정몽주의 손녀 이야기도 나오네요. 예, 이게 연안 이씨 집안에 전해지는 전설인데요. 예. 연안 이씨 집안이 그 정몽주의 손녀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 친정에서 맷자리를 봤는데 거기가 천하의 명당이라는 거예요. 오, 좋은 자리. 예, 그러니까 정몽주의 손녀가 이 복을 네. 자기한테 자기 집안, 자기 시댁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일부러 무덤 파도온 날에 밤에 몰래 가서 그 무덤 자리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장사 지내러 와봤더니 무덤 자리에 물이 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물이 나왔다, 여기 좋지 않은 자리다 하고 그냥 무덤을 맷자리를 안 쓰고 가버리니까 이제 연안인 씨 집안에서 거기에서 무덤 자리를 써서 집안이 잘 되고 그 조선 세종 때의 천재인 이석형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몽주의 손녀가 보통 이제 자기 친정 쪽에 좋은 일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친정이 봐놓은 좋은 땅을 시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친정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물을 미리 부어놔서 예. 안 좋은 자리인 것처럼 꾸며놓고 예. 그래서 이 땅을 결국에는 시댁이 차지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조금 근데 민담일 뿐이고 사실 연도로 면도로 따지면 맞지가 않아요. 이미 그 무덤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정몽주의 손녀분은 돌아가신 거라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실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뭔가 막 조작도 했고 예. 좋은 땅인데 미리 물 버놓고 여기 수맥 흐른다고 막 거짓말하고 암투가 있었네요. 그래서 정말 그 치열하고 한심하게 싸운 게 이제 윤이우라는 사람이 쓴 지하밀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남윤 씨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그 강진군, 지금의 강진군 백도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직원들이 얘기한 거, 여기에 천하 명당이 있다. 네. 그래서 맨 처음 윤이우한 사람이 여기 집도 짓고 막 그래야지 하면서 그 명당 자리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기둥 2개를 세워놨어요. 여기 나중에 내가 집 지어야지라고 했는데 자기 집안 친척 어른 다른 윤 씨가 와가지고 거기 명당이다. 내놔라. 라고 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겠다도 아니고요. 뭐 거의 사겠다지만 거의 내놓아라라는 느낌이었죠. 그 친척 어르신 이름이 윤선호였는데 그래서 아주 그 땅 자리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네. 일기에 그 소송장이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샀는데 막 이제 그러니까 윤선호라는 사람이 이미 윤이우가 땅을 사서 여기 내 땅이에요라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윤선호가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그 기둥을 뽑아놓고 여기가 사실 내 땅이다라고 우기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졌어요. 네. 윤이우가 졌어요. 그래서 윤선호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 맷자리를 쓰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마을 한가운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마을 한가운데 웬 무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무덤을 못 만들었고 그때도 님비 현상이 좀 있었던 거네요. 아유, 집 옆에 갑자기 무덤 들어서면 좀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윤이우가 그 모든 과정을 일기에다 적어놓고 꽃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예, 그렇죠. 야, 근데 그게 단순히 땅 어떤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상을 잘 모셔야 후대가 잘 된다. 또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쵸. 더들 신경을 썼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왕들도 세종까지도 또 세조까지도 그렇게 또 신경을 썼던 거고요. 정치적인 이유로도 이장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세조가 자기 형수님 흉한데 묻은 것처럼 그 조선의 최초의 왕비가 바로 신덕왕후 강씨인데요. 신덕왕후 강씨. 예. 태조 이성계가 부인이 2사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신유왕후 한씨고 두 번째 부인이 강씨인데 드라마에 항상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태조가 네. 이 강씨를 무척 사랑해서 강씨가 조선 왕이 되고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강씨의 막내 아들을 세조로 세웠습니다. 네. 그 위에 아들들은 전부 그 쩌리로 만들고. 근데 이 신덕왕후 강씨가 일찍 죽자 네. 가까이에서 무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그 정동 그 경향신문 있는 데 있죠. 네네네.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바로 경복궁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왕자의 난 일으키고 바로 이방원이 네. 권력을 잡게 되죠. 네네네. 그런데 그리고 강씨의 아들이었던 그 이방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복동기들 다 죽여버려요. 배다른 형제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신덕왕후 강씨는 네. 본부인이 아니라 첩이다. 그러니까 첩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 무덤이 너무 도심 한가운데에서 너무 불편하다. 옮겨라. 그래서 지금 성북구 정릉 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워낙은 왕후의 무덤으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졌었는데 다 부숴버리고 좀 초라하게 옮겨버려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아버지 이성계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죠. 그때까지 살아 계실 계셨습니다. 때? 예. 오, 자기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예. 우리 어머니 아니니까 예. 더 멀리 보내버려라. 이렇게 됐던 거네요. 끝내주는 불효자였죠. 그 태종 이방원이니까 예. 그런 짓도 했었던 거죠. 앞에 뭐 세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조금 흉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또 묘 가지고도 뭔가를 또 했었네요.
아무래도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모욕이 예. 가장 큰 것이었으니까 옛날에도 반역죄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부관 참시, 무덤을 파헤쳐서 그쵸, 그쵸. 관을 한 다음에 그 시신을 다 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강물에 흘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였었다고 하고 태조 이성계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던 신덕왕후 강씨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에서 자주 보기 위해서 묫자리를 정동에 잡았는데 아들이 그래서 정릉도 아들이 멀리 보내버리고 정릉도 나름 가까워요. 그렇죠. 아니 지금은 가깝기는 한데 그렇죠. 성북구 정릉도 지금 가깝기는 한데 옛날로 따졌을 때 엄청 멀었을 거고. 그쵸. 또 영화에서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도굴이 되게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도굴꾼들. 그렇습니다. 그 묘 안에 보물을 같이 넣었었기 때문에 그쵸. 옛날에는 그랬죠. 그 사실 도굴이 가장 유명했던 건 역시 삼국지 혹시 조조 보시면 발구중랑장이라고 해서 군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 옛날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거기 있는 보물들을 꺼내서 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옛날 무덤 파보면 뭐 나온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적진 않았는데 삼국시대 이제 그 신라시대 무덤들 많이 파헤친 거 아주 구멍이 여러 개 있어요. 많고 그다음에 고구려 무덤은 안에 석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파헤치기 아주 쉬웠습니다. 발굴이 아니라 도굴이. 고구려 시대의 무덤이 오히려 도굴하기가 더 쉬웠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무덤 안이 방이 되어 있어서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만 열고 들어가면 안이 비어 있으니까 들고 나올 수 있어서 고구려의 무덤들은 거의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표현을 쉽게 해보자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무덤처럼. 그렇죠. 빈집털이만 하면 되는 느낌이고 그에 비해서 신라시대의 무덤은 무덤 안에 흙을 꽉꽉 채워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파기가 힘든 편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무덤들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조선총독부가 아예 그 도구라는 그 부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려 청자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다 고려시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파헤친 고구려 무덤들이 꽤 많았고 고려와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시대. 근데 조선시대 무덤은 상대적으로 도굴이 좀 힘들었던 게 우선 조선이란 왕조가 극히 최근까지 있었고요. 또 이제 조선의 무덤의 특별한 것은 회곽묘라고 해서 무덤 그 관곽 밖에 회치를 합니다. 회칠? 예. 그 회치를 하고 무덤을 묻으면 그 회가 그 수분을 흡수해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요. 그러면 이걸 깨트리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이게 왕쯤 되면은 워낙 황제 그냥 그 파묘 같은 데나 그런 무덤에 보면 우리 요즘은 그냥 관 하나만 딱 내리잖아요. 근데 워낙 왕이나 제후나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관 바깥쪽에 곽이라고 해서 박스를 하나 더 덧댑니다. 그래서 황제 같은 경우 이게 관과 곽이 4개. 4개 착착착착 싸고. 4겹으로? 예, 4겹으로. 그다음에 왕 같은 경우에는 3겹. 그다음에 뭐 선비나 그런 사람들은 2겹. 일반인은 1겹인데 여기 사이사이마다 이제 석회니 뭐 그 수치니 그런 걸 채워 넣다 보니까 깨트리기도 힘들고 파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고 간혹 뉴스 보면 그래서 약간 미라가 나온다는 게 그것도 그래서 잘 사는 집들 고관 대작들의 뭐 미라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게 그거네요. 예. 물론 그게 잘못돼서 다 썩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아주 희귀하게 이제 무덤이 아주 코팅이 잘 돼서 그러면 코팅이죠. 그래서 진공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은 이제 그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같은 과일 같은 것도 그게 무사하게 남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동김씨 그런 부흥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미이라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뭐 그 덕분에 우리가 문화재를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게 있어서 도굴꾼들도 막 그냥 활기를 쳤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선산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안마다 산 하나 마련해서 네. 어르신들 이제 산 하나에 다 이렇게 모시는 것. 이게 조선 시대에도 있던 개념입니까? 조선 시대 후기에나 생깁니다. 조선 시대 전기만 하더라도 그냥 돌아가시면 그 근처에 이렇게 묻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그 진성희 씨 가문의 묘제를 보니까 거기 한 14대 손 위에 조상님들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무덤이 이 동네 저쪽 산, 이쪽 산, 저쪽 산에서 마구마구 흩어져 있어서 도저히 한 번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조선 초중기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산을 한 가문이 소유하게 되고 그 산에다가 사람들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선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상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쵸. 선산을 마련한 거네요. 정말 여기저기 그 묘제 다니는 거 보면 그 진성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문의 사람들을 한 10명 뽑아서 각각 파견해요. 오. 각 조상님 무덤별로 네. 각각 벌초하고 제사 지내라. 그래서 야 저거 보통 일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집안들이 몇 대 이상 조상님 묘들은 잃어버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게. 아, 잊어버렸다? 예. 아니, 조상묘 찾아가야 되는데 예. 아,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럼 옆산으로 갔다가 근데 그렇게 큰 선산을 마련을 해서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후대들에게도 뭐 이제 알려주기도 좀 수월했을 테고요. 예, 우선 찾아가기가 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양지 바른 곳에 좋은 선산 또 찾았을 테니까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명당을 찾아서 선산을 찾는 일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명당. 그러니까 왕부터 뭐 다 그냥 명당을 찾아서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좋은 자리 찾겠다고 아니면 좋은 자리 지키겠다고 이게 소송도 많았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조선 후기를 장식한 산송이라고 합니다. 산송? 예, 산을 두고 송사를 벌인다는 것인데 우선 이제 선산 아까 얘기한 대로 선산을 만들어 놓고 묘자리를 쓰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묘지가 부족해져 가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렇죠. 땅도 부족한데. 예, 땅도 부족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 땅이 묘지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묘지가 부족해서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캠페인 많이 했었죠. 그쵸. 굳이 묘를 쓸 필요 없습니다. 납골 예. 땅 모셔도 됩니다. 막 이런 캠페인 많이 그쵸. 했죠. 네, 그렇게 그런데 이미 조선 후기서부터 묘지가 부족해지니까 예. 이제 남의 선산에 몰래 가서 자기 가족을 묻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조상을 우리 부모님을 예, 남의 선산에다 몰래 묻는 거예요? 예, 무슨 뻐꾸기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산지기가 왜 있냐 하면은 묘지기나 산지기가 바로 그 선산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묘지 싹 하고 지내가면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큰 가문에서는 그 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덤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투장하는 걸 막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무덤을 하나 만든다는 것, 장례를 치른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예, 그럼 몰래 밤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간다. 어이없을 정도로 많이 투장이 벌어져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 그냥 모르고 이제 무덤 만들었는데 너희 그 부모님이나 그 무덤이 우리 선산을 침범했다. 그것 때문에 또 소송을 벌이기도 해요. 넘어왔다. 예. 산 넘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산인데 우리 조상님 계시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몰래 투장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막상 파내고 막 이장 보내는 것도 사실은 꺼려지지 않을까요? 깨름직하잖아요. 꺼려진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집안 사이의 전쟁. 예. 왜냐하면 무덤을 한번 만들면은 이 무덤을 아까 얘기했듯이 무덤 자체가 금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불법으로 매장했다 하더라도 네. 이 워낙 선산 주인이 파낼 수가 없어요. 소송을 겁니다. 관청에. 우리 여기가 우리 조상님 무덤인데 이 남의 무덤을 팔면서 이 선산에 정기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이장하게 해주세요. 네. 라고 이게 소송을 걸면은 그럼 관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상대방 불러다가 대지를 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네. 만약 승소를 한다고 칩시다. 네. 우선 그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 네가 투장한 거 맞다. 무덤 이장해라 라고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투장한 쪽이 싫어요.
안 옮길래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배째라. 예, 배째라로 나가면은 이것도 또 어떻게 손댈 수가 네가 없어요. 파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네가 저주받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원래 선산 주인들은 그냥 속 태우는 거죠. 사실 그 이장을 투장한 사람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3월서부터 6월, 3월서까지는 땅이 얼어서 안 된다. 그다음에 3월서부터 6월까지는 농번기라서 안 된다. 겨울은 뭐 이제 더 추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이장을 안 하니까 이 땅 그 선산 주인만 속 타는 거예요. 아니 그 투장을 하는 사람들도 참 보통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부족했던 거고 그만큼 싸움이 흔했던 거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때 편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나 상을 치르면 안 됐다 하고 위로하는 말과 동시에 산송 조심해라. 산송을 조심해라. 예, 라고 돼 있어요. 선산 가지고 묘지 가지고 막 싸우는 소송 많이 예. 붙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라.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는 산소 가지고. 예, 엄청나게 요즘 다 산소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써봅니다. 그렇죠. 요즘은 다 납골당으로 쓰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 경제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장하는데 옛날에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 택당 이식이라고 조선 후기에 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이장을 해서 같이 모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지금 한 분 매장 모시고 두 분을 같이 옮겨서 결국 장례를 3번 치른 셈이지 않습니까? 물론 파는 것도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 있는 돈 다 쓰고 심지어 자기 부인이 있는 돈 다 쓰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기와집까지 팔아서 겨우겨우 비용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다 내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죽을 끓여서 연명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하는 바람에 예. 거의 재산 다 쓰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서울에 기와집을 팔았다니까요. 지금으로 근데 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집안이 잘 되게 만들려는 것도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왕들의 이야기, 뭐 집안들의 싸움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지관, 풍수지리 학자들도 불러오고 정말로 묘자리를 바꾸면 예전에 그런 뉴스도 많았어요.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뭐 묘자리 보러 다닌다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 묘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결국은 다 잘 되느냐? 후대가 행복하게 사느냐? 이거는 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로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호 사설을 쓴 실학자 이익이 쓰신 글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분이 얘기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울 쪽 재개발을 하면서 네. 백성들 무덤 한 100여 구가 발견돼서 이걸 어떡하나 네.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익이 한번 그 100명 그 100개의 무덤에 후손들 한번 다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 무덤이 다 비슷비슷하거나 명당에 있거나 하면은 이 사람의 길, 흉, 화복이 후손이 정해져야 될 텐데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길, 흉, 화복은 정해진 게 없다. 네. 성호사설을 쓴 이익이 예. 우리 후대에 이제 남겨준 이야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시 100여 곳의 무덤을 확인하고 후손들을 본 거니까 빅데이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납골당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예, 조상들 그죠. 한번 또 떠올리고 인사드리고 하는 게 그냥 최고겠죠. 예. 자, 오늘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번 달 물가 상승폭이 과일 가격 강세와 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ODA 규모가 역대 최대인 6조 2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1%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시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5명을 뽑는 2024학년도 대입의과대학 추가 모집에 지원자 3천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61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보죠. 네, 5010번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데 그러면은 외국 의사로 채울 수는 없나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될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설명은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에게 들어보시죠. 그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은 국내 의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바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그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그 한국에서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고요. 이 의사고시 합격한 사람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 정서라든지 그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외국인 의사를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윤책이 있어야 하는데 시험을 한번 또 봐야 한다는 게 부담이고 동남아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진료를 하실 때 과연 환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문제가 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1982님. 네.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네, 낮에 많이 아무도 들어갑니다. 없을 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하는 건 도움되나요? 라는 질문 참 주셨어요. 고민이죠. 예. 사실 이 보일러를 껐다 켜면요. 온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연료 소비하게 되겠죠. 뭐 보일러만이 아니라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보일러 개별 난방 또 지역 난방도 같고요. 그래서 이 보일러를 한 번에 세게 틀어서 내가 따뜻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을 다시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끌까 말까 고민하고 또 외출 모드로 할까 말까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2, 3일 정도 장기간 내가 집을 비운다. 이때는 아예 보일러 전원을 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켤 때 더 많은 연료 소비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보일러 배관에 물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혹한이 정말 추운 날씨 때는요. 그대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장기간 외출하실 때는요. 이때는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외출 모드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반나절 정도 짧은 외출을 하실 때는요. 한 실내 온도를 한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세요. 난방을 이렇게 켜두시는 게 합리적인 열 사용이고요. 이때 적정 실내 온도는 한 20도가 적당하니까요. 항상 20도에 맞춰주시고 외출할 때는 여기서 1도, 2도 정도 낮춰주시면서 이렇게 보일러 사용하시면 아주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네.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봄이 올 것 같았는데. 자, 그리고 참고로 1부에서 저희가 애플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47%, 11%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글로벌 투자은행 UBS 전망이고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3년도 47%에서 24년도에는 11%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그걸 전달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